20세기 한국 소설 43.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구효서 이순원, 윤대녕 외. 최성각의 부용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그날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공수부대원의 내면을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아가지만 과거 광주에서 저지른 폭력의 기억에 시달리며 자신의 얼굴을 비디오와 사진 속에서 집요하게 찾습니다. 그는 사랑조차 포기하게 만든 죄책감과 불안,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국가폭력의 희생양이자 가해자라는 이중적 현실을 드러냅니다. 작품은 국가폭력의 비극성과 인간 내면의 상처를 깊이 있게 성찰합니다. 구효서의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은 도시를 떠나 한적한 암자에 머무는 전업작가가 깡통따개를 찾기 위해 마을을 헤매는 여정을 그립니다. 마을에는 깡통따개가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이어지지만 작가는 익숙한 편리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설은 탈출을 꿈꾸는 작가와 탈출을 연습하는 탈출사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과 인간 존재의 의미,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을 유머러스하게 성찰합니다. 편리함에 길든 현대인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구효서의 시계가 걸렸던 자리는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중년 남성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집을 찾아가 자신의 출생 시각인 뒷곁 문턱에 아침 햇빛이 비칠 무렵을 기다리며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시계조차 없던 가난한 시절,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삶과 죽음, 탄생과 소멸의 의미를 성찰합니다. 이 작품은 삶의 유한함과 존재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 내면의 공허와 따뜻함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순원의 얼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에 차출돼 진압작전에 투입된 주인공 김주호의 내면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는 제대 후 평범한 은행원이 되었지만 광주에서의 기억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이 찍혔을까 두려워 광주 관련 비디오와 사진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게 된 여성이 광주에서 오빠를 잃은 사실을 알게 된 뒤 더욱 깊은 불안과 죄책감에 빠져 결국 이민까지 고민합니다. 작품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개인의 고통과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이순원의 말을 찾아서는 소설가인 나가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노새를 끄는 당숙의 양자가 되었던 경험을 떠올리는 성장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자식이 없는 당숙 부부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노새를 끄는 당숙이 부끄러워 양자가 되길 거부합니다. 당숙이 상처받아 집을 나가자 나는 미안함에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아부제라 부르기로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노새가 죽고 주인공은 당숙과의 관계와 자신의 성장, 미안함을 되새깁니다. 이 작품은 양부와의 갈등과 화해, 내면의 성장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심상대의 단편소설 묵호를 아는 가는 동의 묵호를 배경으로 이혼 후 고향인 묵호로 돌아온 나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묵호는 술과 바람의 도시로 불리며 주인공에게는 치유와 상실이 뒤섞인 고향이자 헛헛함과 그리움의 상징입니다. 소설은 묵호의 바다와 일상,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고독과 삶의 근원적 비애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낙향과 기억, 인간관계의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윤대녕의 제뉴얼이 9, 1993. 미아리 통신은 소설집 은어낚시 통신에 수록된 작품으로 현실의 어둠과 내면의 공허, 존재의 시원을 향한 회기를 주제로 합니다. 주인공은 미아리라는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 일상과 비일상, 현실과 신화적 세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소설은 현재의 캄캄함과 미래의 아득함 속에서 인간이 겪는 불안, 상실, 그리고 기소 본능을 시적이고 몽환적인 언어로 그려냅니다. 이는 윤대녕 특유의 존재 탐구와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윤대녕의 상춘곡은 주인공이 고교 시절 담임인 이노기 형과 산정호수를 찾았다가 옛 연인 란영을 만나며 시작됩니다. 란영은 삶의 상처를 안고 혼자 살아가고 두 사람은 4월 말 벚꽃이 피는 산정호수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흔들린 주인공은 남쪽 선운사로 내려가 먼저 피는 벚꽃을 기다리며 옛 사랑과 이별의 아픔, 재회의 설렘을 편지 형식으로 고백합니다. 소설은 인연과 해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그려냅니다. 윤대녕의 빛의 걸음걸이는 5인 가족이 25년간 살아온 30평 남양집의 평면도를 통해 빛이 집안을 지나며 드러내는 삶과 죽음, 가족의 기억을 섬세하게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집의 구조와 각방에 얽힌 가족들의 삶을 회상하며 가족이란 소우주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사랑, 상실의 감정을 성찰합니다. 특히 여동생과의 추억, 어머니의 죽음 등 가족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이 빛의 이동과 겹쳐지며 존재의 의미와 시간의 무상함을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 현대 한국문학 작품 해설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최성각, 구요서, 이순원, 심상대, 그리고 윤대녕 작가까지. 와, 정말 다양한 작품 세계가 담겨 있네요. 이 작가들이 각자 어떤 고민을 문학 속에 녹여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문학 세계로 같이 한번 빠져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작품들이 모였어요. 각 작가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랄까? 아니면 또 인간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내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대의 아픔이나 개인의 고독 같은 좀 무거운 주제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루는 방식이 저마다 좀 달라서 주목할 만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먼저 최성각 작가의 부용산 해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노래 사실 한국전쟁 전후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비정규군, 우리가 흔히 빨치산이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즐겨 불렀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소설에서는 이념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자란 딸 은미가 부르는데 해설에서 노래 자체가 주인공 같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부용사는 단순한 어떤 배경음악, 이걸 넘어섭니다. 뭐랄까, 그 시대와 부화했던 사람들의 슬픔을 좀 달래주고 또 잊힌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매개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유대감, 더 나아가서는 이타적인 삶의 가치,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작가의 좀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노래라는 청각 드는 소재로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평범한 물건, 이걸 통해서 현대 문명을 돌아보는 작품으로 넘어가 보죠. 구요소 작가의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인데요. 아, 네네. 잘 팔리는 소설 쓰겠다고 시골 암자에 간 소설가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깡통따개를 막 찾아 헤매다가 결국엔 그게 쓸모없어지는 그 장면. 아, 이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깡통따개는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모든 걸 쓸모 있음, 유용성, 이런 걸로만 재단하는 현대사회의 척도, 그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하, 척도. 네. 구요서 작가는 이 깡통따개를 통해서 우리한테 묻는 것 같아요. 너무 효율성만 쫓다가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어쩌면 좀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의 가치. 그게 뭐냐고요. 어쩌면 예술같이 좀 비물질적인 가치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쓸모없어진 물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 자체를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답네요. 그런가 하면 이순원 작가의 얼굴, 이거는 더 직접적으로 역사의 상처를 다루죠. 네, 그렇죠. 1980년 광주, 그 비극적인 사건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인물의 시선이 등장해요. 해설에서 보니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데 참 복잡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지점이죠, 사실. 이 작품은 광주의 비극을 피해자 시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해자, 이제야 또 다른 희생자일 수 있는 그 군인의 시각에서도 조명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집단 폭력이 개인에게 남기는 그 깊은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 이런 걸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역사를 외면하려는 어떤 증언의 힘 같은 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가해자 쪽에 자기 합리화련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균형감을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역사의 무게를 이렇게 정면으로 다뤘다면 이번엔 심상대 작가의 묵호를 아는가 해설인데요. 이건 또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확 다르죠. 쇠락해가는 항구 도시 묵호를 배경으로 좀 속물적인 욕망이나 파멸해가는 인물들을 그렸다고 하죠.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망을 파헤치는 느낌. 이게 좀 강렬했어요. 맞습니다. 심상대 작가는 그 사라져가는 공간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랄까? 그런 게 어떻게 꿈틀대고 또 좌절되는지 이걸 굉장히 예리하게 포착해요.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이는 일상 밑바닥에 숨겨진 어떤 비루함, 허무함 이런 걸 끄집어내죠. 어쩌면 현대인의 좀 공허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기도 하고요. 아, 인간 내면의 풍경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윤대령 작가의 작품들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맥락이 다 있죠. 90년대 도시인의 고독이나 상실감, 이걸 그 특유의 감각적인 문체로 담아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해설 보니까 January 9, 1993, 미아리 통신, 여기서는 과거 운동권 출신 점성술사가 등장하고 또 빛의 걸음걸이에서는 빛의 변화로 시간과 삶, 죽음을 느끼는 인물이 나오고요. 네. 윤대영 작가는 확실히 그 상처 입은 개인의 내면 풍경 이걸 섬세하게 그리는데 아주 탁월해요. 뭐 점집 간판이라든지 모네 그림, 흰 고무신 같은 그런 상징적인 사물이나 색채 이미지를 잘 활용하죠. 그래서 인물의 무의식이나 시대의 공기 같은 걸 아주 감각적으로 전달합니다. 그의 소설에선 현실과 환상, 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종종 좀 흐릿해지면서 독자에게 존재의 근원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오늘 살펴본 작품들 정말 다양했네요. 노래, 부용산, 깡통따개, 얼굴, 또 쇠락한 항구, 묵호, 빛. 저마다 다른 소재를 통해서 역사의 상응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 예술가의 고민, 인간 존재의 의미 같은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었어요. 특히 그 상처받고 소외된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을 마주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학의 힘이겠죠. 네. 복잡한 현실이나 내면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공감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다룬 작품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감정이나 경험들 이런 걸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사물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곤 하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한 물건이나 습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잠시 멈춰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